안녕하세요. 그 책방입니다. 오늘은 이수조 작가의 춘자라는 소설입니다. 이수조 작가는 2016년에 신라문학 대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하였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 작품은 묵인된 폭력에 노출된 세상 모든 춘자에 대한 위로입니다. 노을 지는 광경과 떨어지는 은행잎을 바라보는 춘자의 모습이지만 아직은 꺾이지 않았고 빛을 받을 무수한 날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듯도 합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수조 춘자야. 분명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졸음이 확 달아났다. 주변을 슬쩍 둘러보면서 두 팔을 위로 올려 기지개를 켠다. 주책 없이 하품에 눈물까지 찔끔 나온다. 서늘한 바람이 얼굴에 닿는다. 노란 이파리가 머리 위로 우수수 떨어진다. 은행나무 아래 낡은 의자에 앉았다가 잠깐 졸았다. 평상에선 월척 바다낚시 김과 대박상회 박이 여전히 장기를 두고 있다. 언제 왔는지 철물점 정의 뒷모습도 보인다. 장기를 두는 저 두 사람, 김이나 박이 내 이름을 불렀을 것이다. 그들은 화투나 장기를 둘 때마다 찬스가 오면 춘자야 하고 외쳤다. 남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여러 번 싸웠다. 그런데 아직도 불러? 뻔뻔한 것들. 불쑥 화가 치밀지만 새로운 철물점 정이 보는 앞이라 못 들은 척한다. 그들에게서 시선을 돌려 부두를 바라본다. 비릿하고 축축한 바람이 머리카락처럼 목을 휘감는다. 기분이 울적하다. 장기를 두는 평상 가까이 앉아서 꼬박꼬박 조는 사이 선착장엔 노을이 자욱이 쌓였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노을 속에서 걸어 나온다. 그러나 여인숙 쪽으로 길을 건너는 사람은 없다. 붉은 하늘을 빙빙 돌던 갈매기 두어 마리만 여인숙 위로 날아온다. 이젠 갈매기들을 여인숙에 받아들여야 할까 보다. 여름이 끝나면 항만에서 일하는 장기투숙객 몇 사람만 남고 여인숙은 텅텅 빈다. 머리 위에 떨어지는 은행잎을 털면서 의자에서 일어선다. 바스락 소리를 내며 부서지는 은행잎. 50하고도 중반을 넘어서자 나이를 의식한 정신이 몸보다 앞장서 늙는 것 같다. 발밑에서 부서진 마른 나뭇잎들 때문인지 아직도 여름 슬리퍼를 신어서인지 발목이 시리다. 평상을 지나 여인숙을 향하는데 누가 춘자를 또 부른다. 강약의 리듬까지 탄다. 춘자야, 아싸, 춘자, 춘자, 우리 춘자. 머리카락이 빳빳하게 곤두선다. 휙 돌아본다. 대박상회 박에 장기알을 집은 손이 허공에서 멈춘다. 월척 김도 철물점 정 옆으로 비죽이 나를 내다본다. 뒤돌아 앉은 철물점 정만 여전히 춘자야 춘자야 하면서 키득거린다. 판이 좋았던 모양이다. 꽉 주먹을 쥔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든다. 그들 옆으로 다가선다. 월척낚시 김이 대박상회 박을 향해 새우 눈을 껌뻑인다. 김의 눈짓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과 나를 번갈아 보던 박은 때를 만난 듯 신이 났다. 뭐야, 뭐야, 이 친구. 춘자 씨를 왜 불러? 김과 박은 여인숙 바로 옆 낚시가게 주인이다. 친구처럼 허물없는 오래된 이웃이다. 갑자기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그제야 정이 고개를 들어 뒤돌아본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멋쩍게 씩 웃는다. 정을 싹 무시한 채 김과 박을 향해 눈을 아래 위로 치뜨면서 이빨을 빠드득 하는 신용을 한다.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랬지. 그냥 콱. 만만한 박을 향해 과장되게 주먹을 휘둘러 보이며 등을 돌린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철물점 정이 내 이름으로 장난칠 줄은 몰랐다. 분노와 수치심이 휘몰아친다. 사람들은 서로 잘 알면서도 틈만 나면 남의 상처 헤집는 말을 한다. 아프다고 하면 별걸 다 상처받는다면서 웃는다. 대체로 남의 상처에는 관대하다. 하기는 온갖 짓을 다 저지르고도 입을 싹 닫고 모른 척 살아가는 게 인간이긴 하다. 여인숙을 쳐다본다.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낡은 2층짜리 여인숙 간판을 가린다. 제왕 여인숙의 왕자와 숙자가 가려져 제 여인으로 보인다. 여인숙 건물도 나처럼 빠른 속도로 풍화하는 중이다. 빛바랜 간판이 오늘따라 더 시덥잖아 보인다. 역시 내가 너무 늙어버린 것이다. 저 평상에서 무릎을 부딪히며 까물까물 사라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살아온 이야기를 주고받은 정은 나보다 5살이나 아래다. 정은 가끔 누님요 하면서 지나가는 나를 불러놓고선 멍하니 넋을 놓고 쳐다보기도 했다. 그럴 땐 나도 모르게 몸이 후끈 달아올라 모르는 척 지나친 적도 있었다.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속은 기분이다.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여인숙 계단을 밟는다. 낡은 나무 계단이 유난히 시끄럽게 삐걱거려 귀에 거슬린다. 카운터 위에 줄무늬 고양이가 게으르게 몸을 일으킨다. 철물점 정의 고양이다. 보기 싫어, 나가. 고양이에게 애꿎게 화풀이하다니 인간이 참 치사하다. 그래서 더 짜증이 났다. 프런트에 딸린 방문을 연다. 텔레비전에서 나는 소리가 저 혼자 방 안에서 윙윙거린다. 나는 텔레비전을 늘 켜놓고 다니는 버릇이 있다. 몸 하나 비비적거리기 딱 알맞은 방 안에 1인용 매트리스에 베개, 무릎 덮개용 갈색 담요가 구석에 개켜져 있다. 작은 테이블엔 전화기와 휴대폰 충전기, 사각 쟁반에 컵 3개, 믹서용 커피 박스가 있다. 검은 표지에 숙박 장부 위 벽걸이 달력이 10월을 가리킨다. 10월 들어 하루에 한두 건도 기록되지 않았다. 타월과 화장지 케이스가 담긴 선반 밑에 원도어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낸다. 텔레비전에선 중년 남자가 건강식품을 홍보한다. 그 식품을 먹으면 남자에게 좋은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묘하게 웃는다. 남자의 어색한 표정이 오늘따라 거슬린다. 물병째 벌컥벌컥 물을 마시다 텔레비전을 끈다. 바다 쪽으로 난 보자기만한 창문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기어 들어온다. 햇살을 밀치고 창밖을 본다. 장기판에 정은 자리를 뜨고 없다. 하필 정이 내 이름으로 장난을 치다니. 분한 마음을 드러내지 못해 속상한 거다. 이름으로 장난치면 나는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을 정도로 옹졸해진다. 이름과 관련된
기억 속 풍경을 밀어내기 위해 모질게 애를 쓴 적도 있다. 그러나 밀어내면 낼수록 기억은 힘을 얻어 틈만 생기면 나를 덮쳤다. 정이 그 자리에 보이지 않자 소리가 날 정도로 창문을 세게 닫는다. 햇살의 꼬리가 무참히 잘려나간다. 싸늘한 기운이 온몸을 감싼다. 매트리스에 쓰러져 베개를 끌어당겨 얼굴을 묻는다. 오랜만에 아버지 얼굴에 잇따라 엄마 얼굴이 떠오른다. 나는 어릴 때부터 내 이름이 싫었다. 학교에선 선생님들이 질문할 때마다 저 뒤에 키 큰 춘자가 말해볼까 하고 쉽게 나를 지목했다. 동네 어른들은 장기 두거나 화투 칠 때 패가 잘 나올 때 흥분해서 불렀다. 잘못 나올 때도 불렀는데 그땐 욕설을 섞었다. 시발년, 춘자이년 하면서 소리쳤다. 술 마실 땐 몸 파는 여자 대하듯 역겹게 불렀다. 남자아이들은 집 밖에서 춘자야 놀자 하며 큰 소리로 부르다가 돌멩이를 던지며 달아나곤 했다. 초등학교에 막 들어갔을 때였다. 골목 어귀에서 아빠를 기다렸다. 이름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은 이름을 지은 아빠뿐이다. 아빠를 기다리며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선이나 동그라미를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오지 않는 아빠를 기다리다 늦가을 장대비를 쫄딱 맞은 후 몹시 아픈 적도 있었다. 엄마가 지어다 놓은 약봉지가 책상 위에 있었다. 금방 약을 먹었지만 빨리 낫고 싶은 욕심에 봉지 안에 든 알약과 물약을 엄마 몰래 한꺼번에 다 먹었다. 한기를 느끼며 다시 깨어난 것은 엄마의 등에서였다. 포대기 밖으로 삐져나온 다 큰 아이의 발을 엄마는 손으로 감싸며 걸었다. 그 손끝의 따뜻함을 아직도 기억한다. 참치잡이 배를 타고 남태평양을 항해하던 아빠가 드디어 돌아왔다. 어느 날 아빠가 물었다. 춘자야, 어떤 남자 우리 집에 왔다 갔지? 응. 까만색 옷 입었나? 응, 까만색. 한참 있었나? 응, 한참. 아빠는 커다랗고 두툼한 손바닥으로 엄마의 뺨을 때렸다. 엄마는 저만큼 나가떨어져 벽에 머리를 박았다. 엄마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피가 진달래 꽃잎처럼 흰 저고리에 무늬를 만들었다. 아빠에게 이름을 바꿔달라는 말을 입안으로 삼켰다. 뒷걸음쳐서 다락으로 올라가 숨었다. 아빠는 육지에 올 때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엄마를 때렸다. 엄마는 본 적도 없는 까만 옷 입은 남자 이야기를 했다며 오랫동안 나를 다그쳤다. 엄마의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몸이 움츠러들었고 머리가 몽롱해졌다. 정말 까만 옷을 입은 남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 기억하지 못한다. 아빠가 말하니 그냥 응, 응 했던 것 같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전등도 없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다락의 차가운 어둠이 차라리 포근했다. 어둠 속에서 사방 좁은 벽을 더듬거리며 조그맣게 두들겼다.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나무 계단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발소리는 프런트 앞에서 멈춘다. 익숙한 발소리다. 바람이 새어 들어올 리 없는데 방문이 조금 덜컹거린다. 금방이라도 밖에서 손잡이를 잡고 열어젖힐 것 같다. 나는 방 안에서 꼼짝하지 않는다.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누님요 하고 낮고 쉰 듯한 목소리. 드디어 정이 나를 부른다. 들리지 않은 척 돌아 누워 벽만 바라본다.
누님, 방문 좀 열어주이소. 지도 할 말이 심더. 문을 두들긴다. 끝나지 않을 것처럼 손잡이를 잡고 문을 흔드는 정. 불현듯 화를 내는 내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정은 내 애인이 아니다. 어떤 고백도 한 적 없다. 그런데 왜 그에게 젊은 연인들처럼 토라진 모습을 보일까? 내 이름 부르지 말라며 소리치면 그만일 텐데 민망해졌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부스스해진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매만지며 방문을 열고 프런트로 나간다. 누님 미안합니다. 누님 생각하다 지도 모르게 그만. 누님 정말 미안합니다. 정은 손이라도 덥석 잡을 것처럼 코앞으로 다가선다. 누님도 아시다시피 지도 참 불쌍한 놈인기라요. 요새 밤잠도 못 자고. 정이 말을 잇기도 전에 늙고 지친 나무 계단이 비명을 질러댄다. 하던 말을 입안으로 삼키며 정은 재빨리 자리를 피한다. 검게 탄 남자의 얼굴이 계단 위로 불쑥 올라오더니 다시 아래로 내려간다. 계단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요란하다. 다시 남자의 얼굴이 올라오고 그 뒤로 늙은 여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남자는 들어오지 않으려는 여자의 손목을 잡고 억지로 끌어당긴다. 마지못해 들어오는 여자는 눈을 내리깔면서 무슨 말인가를 자꾸 구시렁거린다. 어서 오세요. 남자를 향해 인사를 하자 방 있지요 라는 말도 하지 않고 바로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다. 남자는 배가 불룩한 지갑에서 빳빳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낸다. 돈을 받은 나는 남자에게 방열쇠를 건네준다. 40살은 넘었을까? 여자 2배는 듬직한 덩치 큰 남자 몸에서 생선 냄새가 난다. 맨 끝방으로 가세요. 손목이 잡혀 들어오던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오만하게 나를 내려다본다. 남자에 의해 방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입술을 비죽 내민다. 남자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남자가 뒤돌아보며 희죽 웃는다. 나는 이유도 모른 채 마음속으로 늙은 여자를 증오했다. 해파리 주제에 여자는 이곳 연안부두에서 잘 알려진 늙은 해파리다. 해파리는 어시장에 질비하게 늘어선 회센터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사람, 말하자면 삐끼다. 여자는 해파리 노릇으로 번 쥐뿔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뱃사람을 상대로 돈놀이를 한다. 어시장 앞에서 덩치 큰 남자와 드자비를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았다. 오래전에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해파리로 살아가는 여자. 여자에 대한 남자 스캔들은 소문에 없었다. 여자는 오직 돈에만 집착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해파리가 오늘따라 굽 높은 빨간 하이힐을 신고 분도 뽀얗게 발랐다. 장기 투숙객 방들을 제외하고 늘 손님 맞을 준비를 해둔 복도 끝의 방. 나는 그들이 들어간 복도 끝방을 오랫동안 뚫어지게 보았다. 언제 나갔는지 정은 사라지고 없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요새 누님 때문에 라고 말했던가? 사랑했다는 말도 못한 채 헤어지는 연인처럼 정전 그 상황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사람은 떠나고 여인숙 허름한 벽에 벽화처럼 남은 낙서들이 떠오른다. 사랑해,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춘자야 보고 잡다 18. 시련의 안타까움을 깡소주로 비우며 애달픔을 토해내던 사내들. 아무리 가슴 아프게 이별을 털어놓아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떠나고 없다.
모두가 떠난 자리에 나 춘자만 남는다. 여인숙 허름한 벽의 낙서처럼 남을 것이다. 연안부두 좋네 예. 파도 소리도 들리고 예. 비 오면 비 와서 좋고 바람 불면 바람 불어서 좋네 예. 훨훨 나는 갈매기도 보기 좋심더. 풍경도 좋고 누님 인심도 좋아서 그만 떠돌아댕기고 여기 주저앉을람더. 그런데 예, 여인숙의 못됨시 이렇게 비싼 브랜드 쓰레빠를 갖다 놓았십니까? 싸구려 찰고모 쓰레빠면 딱일 낀데 예. 정이 한쪽 슬리퍼를 벗어 상표를 들여다보면서 말한 것이 지난해 여름이다. 정은 지난해 여름 한 달 가까이 여인숙에 머물다가 비어있던 아래층 상가를 임대해 철물점을 열었다. 제왕이라는 여인숙 상호를 철물점에 쓰겠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제왕이란 상호는 원래 아버지가 지었고 이 건물도 아버지의 유산이다. 남편은 제왕이라는 상호를 좋아했다. 내가 왕이어야 당신이 왕비가 되지. 아버지는 손님이 왕이라는 뜻으로 상호를 지었는데 남편은 역으로 이해했다. 남편과 결혼을 결정했을 때 생애 처음으로 따뜻한 겨울을 맞이했다. 예, 그 남자와 꼭 결혼해야겠니? 혹시 네 아빠가 남겨주신 바닷가 그 여인숙 건물 때문은 아닐까? 하나뿐인 친구가 남편을 본 다음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서 굳고 말렸다. 나는 그때 이 남자를 놓치면 두 번 다시 이런 따뜻한 남자를 만나지 못할 것 같았다. 처음 만날 때부터 그와 함께 있으면 따뜻했다. 사락사락 소리가 나는 실크 이불을 끌어당기며 나는 남편의 팔에 머리를 얹고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남편의 입에 셀 수 없이 입술을 갖다 댔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섹스하다가 남편이 사정없이 뺨을 때리는데 영문을 몰랐다. 뭔 여자가 이렇게 집착이 심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머리채를 잡고 방 안을 질질 끌고 다녔다. 남편의 억센 손에 의해 내 몸이 제멋대로 휘둘러졌다. 처음엔 그것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아빠가 엄마를 때렸던 것도 그들만의 사랑법이었구나 라고도 생각했다. 남편의 구타는 갈수록 심해졌다. 아무리 사랑이라 해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방 안에 가둬놓고 때렸다. 나중엔 나도 울면서 남편의 가슴팍을 팍팍 때렸다. 인연이 어따 대고 더 큰 구타가 돌아왔다. 남들이 알 수 없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만 골라가며 때렸다. 허벅지와 배와 가슴, 등짝, 엉덩이를 때렸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었고 제왕여인숙의 제왕이 되었다. 마음 놓고 도박장을 다녔고 술을 마셨다. 다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잔 적도 있었다. 기억 속에 영혼이 각인된 검은 옷 입은 남자. 그가 집에 왔다는 이유로 아빠의 폭력에 시달리던 엄마를 다시 떠올렸다. 나는 12살에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다. 언제부턴가 아빠는 집에 오지 않았다. 아픈 엄마를 내가 돌보았다. 내겐 하나뿐인 가족이었다. 엄마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었다. 그해 겨울 엄마는 꼼짝도 하지 못했다. 엄마의 몸이 너무 뜨거웠고 눈도 뜨지 못했다. 신음도 이어지다 끊어졌다 했다. 한겨울 깊은 밤 맨발로 수도가로 뛰어가 얼음같이 찬물을 대야에 받아왔다. 먼 손을 비비며 찬물에 적신 수건을 엄마의 이마에 올려놓았지만 수건은 금방 냉기를 잃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수건을 갈았다. 그러나 엄마의 뜨거운 이마는 좀처럼 식을 줄 몰랐다. 날이 환하게 밝아왔다. 그날 학교에선 6학년 마지막 시험이 있었다. 받아든 시험지 위에 저절로 얼굴이 엎드려졌다. 연필을 떨어뜨리며 잠에 빠졌다. 철썩 소리와 함께 눈앞에 불이 번쩍 일어났다. 또 한 번 철썩 소리가 났고 뺨과 입술에 격렬한 통증을 느꼈다. 바로 눈앞에서 찰고무 슬리퍼 한 짝이 흔들렸다. 가까스로 고개를 드는 순간 담임은 다시 슬리퍼로 뺨을 후려쳤고 나는 터져나오는 소리를 삼키며 두 팔로 얼굴을 감쌌다. 슬리퍼는 계속 머리 위에서 흔들렸다. 이게 선생이 있는데도 잠을 자? 문제도 안 풀고 담임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 코피가 터져 시험지와 윗옷을 빨갛게 물들이자 담임은 슬리퍼로 때리는 것을 멈췄다. 그리고 한쪽 발을 들더니 그 슬리퍼를 발에 꿰어 넣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는 이부자리 안에 없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순간 엄마를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어두운 다락으로 숨어들었다. 처음 여인숙에 들어올 때 정의 얼굴도 몹시 어두웠다. 어둠이 어둠을 알듯이 나는 그도 나 같은 비참한 과거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전국을 떠돌아 다닌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서 목숨이라도 끊을까 매일 그를 체크하면서 보살폈다. 내 우려와는 달리 갈수록 정의 표정은 밝아졌다. 한 달 가까이 되자 정은 연안부두에서 자리를 잡겠다고 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정은 철물로 고양이 모양의 세움 간판을 만들었다. 도도한 아름다움까지 갖춘 고양이 조형물을 보고 상가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다. 손재주가 뛰어난 그는 단조철물 전문가였다. 동생이 만든 이 간판 예술이네. 어떻게 쇳덩이를 밀가루 반죽처럼 주무를까? 나를 바라보는 정의 눈빛이 처연했다. 누님요, 쇳덩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예. 해머로 디립다 패고 불로 녹이면 안 되는 게 없심더. 쇳덩이보다 더 무겁고 단단한 게 사람 매민기라요. 정은 자신의 가슴을 쾅쾅 두들겼다. 그의 아내는 태어난 지 100일 된 아기를 정의 어머니에게 맡기고 집을 나갔다. 정은 하던 일을 던지고 바로 아내를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했다. 정은 아이를 버린 아내를 기어이 찾아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했다. 아내도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며 칼을 품고 다녔다. 10년의 세월이 속절없이 흘렀다. 하루는 자고 일어났는데 얘 일할 때 박은 대못이 알고 본께 마누라 가심에다 박았더란 말입니다. 밤새 눈이 내려 하얗게 쌓인 날 슬리퍼를 신은 채 지갑만 달랑 들고 나가선 영영 돌아오지 않은 그의 아내. 이제는 길 가다가 아내를 만나도 모른 척하고 지나칠 것 같다고 했다. 늙은 모친한테 어린 딸내미 내던져 놓고 옆에 내 찾는다고 10년을 헤매심더. 딸내미하고 늙은 모친한테 참말로 못할 짓 했는 게라요. 고향에 가고 잡아도 못 갑니다. 그냥 되질 때꺼정 해머 하나 들고 돌아댕길 일밖에 없심더. 여서는 이상하게 주저앉게 됐심더. 안 많게도 바다 때문인 것 같심더. 아니라 예 누님 때문입니다. 아니라 예 요요 땜시 살만 납니다. 정은 무릎에 올라앉은 고양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다. 고양이 요요는
동네 횟집을 돌며 구걸에서 살아가던 떠돌이 늙은 고양이다. 철물이 풍기는 음울하고 차가운 공간에서 그는 고양이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공허와 절망이 가득한 그의 공간에 살아있어 따뜻한 것은 오직 고양이뿐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내일 당장 고양이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든지 말든지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언젠가 떠날 사람인 건 분명했다. 정들지 말자고 마음먹었다. 정이 여인숙 아래 빈 가게에 철물점을 낸 다음 한동안 그를 멀리했다. 대박상회 박과 월척 김이 바둑을 두는 평상에도 정이 철물점을 열고부터 그들 옆에 앉지 않았다. 마음 한편에 정에 대해 일어날 수 있는 기대의 싹을 자르기로 모질게 마음먹었다. 그가 머물렀던 한 달간 그를 걱정하며 보살피던 날이 즐거웠다. 그것뿐이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프런트 시계가 6시를 가리킨다. 가을이 절정으로 치닫는데 여인숙 복도는 형광등을 켜놓아도 터널처럼 어둡다. 터널처럼 어둡던 어린 시절 다락방을 생각하자 손끝이 저렸다. 걸핏하면 나타나는 손저림 증세다. 손바닥을 비비는데 어디선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투숙객이라면 지금 막 방에 들어간 늙은 해파리와 바다코끼리 같은 사내뿐이다. 장기 투숙객들은 밤 10시나 되어야 술에 취해 들어온다. 아무래도 해파리와 바다코끼리가 싸우는 것 같다. 호기심이 일었지만 관심을 껐다. 한때 나도 싸움을 어지간히 했고 누구보다도 강한 여자였다. 20년 전엔 주변에 숙박업소가 거의 없어 제왕여인숙이 부두의 제왕이었다. 부두 개발이 진행되면서 해수탕을 겸비한 모텔들이 쭉쭉 들어서기 시작했다. 바닷가 유일의 제왕여인숙 2층 건물은 4, 5층 건물들 사이에 허름한 오두막으로 전락했다. 건물 뒤 마지막 남은 공터에 파리 모텔이 기초공사를 시작할 때였다. 귀에 익은 젊은 여자애들 목소리가 들렸다. 창문으로 목을 길게 빼 소리가 나는 쪽을 더듬었다. 이게 어디서 알짱거려. 이 계집애야 뜨거운 맛 볼래? 뜨거운 맛? 야 웃기지 마. 사장님은 나랑 살겠다고 약속까지 했거든. 미친년아. 뭐 미친년? 그래 나 미쳤다.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그딴 짓 하면 죽여버리겠어. 이 18년이 뭐가 무서운지도 모르는 년이 더럽게 못생긴 게. 노랑머리가 삿대질하며 말을 끝내기도 전 못생긴 갈색 단발이 달려들어 노랑머리의 긴 머리채를 낚아챘다. 키 작은 노랑머리는 악을 쓰며 갈색 머리에 티셔츠를 움켜잡았다. 얇은 티셔츠 한쪽이 쭉 찢어졌다. 풍만한 젖가슴이 밖으로 튀어나왔다. 머리채를 잡힌 쪽 짧은 치마 아래 드러난 하얀 허벅지도 탄력이 넘쳤다. 20살 남짓 되는 여자애들이 사장을 사이에 두고 악다구니하고 있었다. 구경꾼들은 모두 남자들이었다. 공터 앞에 숯불갈비집 나이든 여자가 나와서 물 한 바가지 휙 뿌렸다. 이년들아, 니들이 궁녀라도 되는 줄 아냐? 임금하고 잠자리에 들었냐? 듣자 하니 별 해교한 소리 다 듣겠네. 나 참 기가 차서 이 빌어 처먹을 년들아. 머리채를 잡고 잡힌 채 싸우던 젊은 여자들이 주춤했다. 이 쌍것들 빨리 안으로 안 들어갈래? 물바가지 진짜로 덮어쓰고 싶냐? 갈비집 여자가 한 발 앞으로 내디디며
소리를 꽥 질렀다. 그리고 내가 내다보고 있는 건물 창문을 째려보다가 침을 탁 뱉었다. 갈빗집 숯불이 죄다 얼굴에 퍼부어지는 것 같았다. 모텔에 밀려 투숙객이 줄어들자 수입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도박에 빠져 밖으로만 돌던 남편이 새로운 영업 방식을 제시하면서 여인숙에 눌러앉았다. 남편은 숙소에 드는 남자들을 위해 하룻밤 동침할 어린 여자들을 불러들였다. 남편이 먼저 어린 여자들을 차지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동네에 추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나는 더럽고 폭력적인 남편의 속박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했다. 내가 인간으로 산다고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엄마처럼 자신을 죽이고 있었다. 창을 통해 내다본 풍경에 비굴한 인내는 끝을 내기로 했다. 한 발 한 발 힘주어 계단을 내려갔다. 남편의 방을 열어젖혔다. 남편은 어린 여자를 무릎에 앉히고 대낮부터 술을 마셨다. 여자애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 남편도 벌거벗었다. 당장 나가지 못해? 불시의 습격에 깜짝 놀란 여자애는 허겁지겁 옷을 찾아 앞만 가린 채 밖으로 뛰쳐나갔다. 숨이 찼다. 심장이 심하게 벌렁거리며 요동쳤다. 남편을 노려보는 내 눈알도 밖으로 튀어나와 굴러다니는 것 같았다. 이 더러운 잡놈. 허물처럼 벗어놓은 남편의 바지를 두 발로 짓이겼다. 술상을 발로 차서 엎었다. 골뱅이가, 땅콩이, 사과 조각이, 딸기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뚜껑이 열린 맥주병이 방바닥에 굴렀다. 맥주병은 오줌처럼 거품을 물면서 술을 쏟아냈다. 빈 병들과 술이 든 병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렀다. 아니, 이 썩을 년이 어디서 지랄이야? 썩을 년?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어. 소리를 질러대며 발을 구르며 악을 썼다. 남편은 태연했다. 여전히 술잔을 들고 있었다. 한 손으로 이불을 끌어 아랫도리를 덮었다. 벌겋게 충혈된 눈이 비웃음으로 번뜩였고 말투가 차분해졌다. 인연이 죽고 싶어 환장했나? 조용히 말할 때 빨리 치워라. 애도 못 낳는 년이 꼴의 계집이라고 앙탈을 다 부리네. 애도 못 낳는 년이라는 말이 불을 지폈다. 각오한 바였지만 다리가 휘청거렸다. 누구 때문에 불임이 되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여줄까? 악마 같은 놈아. 광기가 나를 삼켜버렸다. 바로 앞에 놓인 술병을 잡았다. 술잔을 든 채 이죽거리는 남편을 향해 내리쳤다. 술병은 남편 머리 위에서 산산조각 났다. 악, 이 미친년이 사람 죽이네. 머리를 잡고 고꾸라지며 뒹구는 남편. 피가 사방 벽에 튀었고 이불 위에 흥건하게 고였다. 피투성이 된 남편은 벌거벗은 채 엉금엉금 기어서 달아났다. 달아나는 뒤통수를 향해 방 안에 있던 술병을 따라가면서 던졌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찢어져 나도 피투성이가 되었다. 엄마처럼 되기 싫어서, 아니 살아남기 위해 본능이 택한 행위였다.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남편 머리통을 깨트린 대가로 나는 이 건물 1층을 합의금으로 내놓았다. 2층만 가까스로 건졌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조용하고 순수하게 살 수 있었다. 살아있는 동안 그토록 편안한 삶이 내게 있으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다.
남편이 떠난 뒤 바다는 연일 흙으로 메워졌다. 창문만 열면 바로 앞에서 출렁대던 바다는 자꾸 멀어져 갔다. 바다가 육지로 변한 자리에 모텔과 해수탕과 대형 음식점과 해양 광장까지 완벽한 위락 시설을 갖춘 관광 위락 단지가 형성되었다. 지난해엔 썬팅지로 하늘 가린 2층 창문에 장기 방 우대 월 30만 원이라고 써붙였다. 눈물이 손등에 뚝 떨어졌다. 고개를 떨구고 양손으로 턱을 고인 채 눈을 감는다. 옛날 일이다. 복도 끝에서 싸우는 소리는 여전히 들린다. 장기 투숙객인 김씨와 이씨와 강씨 중 아무나 좀 일찍 들어오면 좋겠다. 싸우는 소리가 점점 커진다. 뭔가 불안하다. 늙은 해파리와 젊은 바다코끼리가 들어간 복도 끝방으로 시선이 자꾸 간다. 쓸쓸함이 밀려든다. 유리창에 장기방 우대 월 30만 원을 써붙일 때처럼 허전하다. 정이 철물점을 연 그 해 겨울부터 부쩍 외로움을 타기 시작해서 혼자 심하게 병을 앓았다. 육체가 아닌 정신 어딘가가 심각한 병이 깃든 것 같다. 며칠 전에도 혼자 등대 쪽으로 걸어갔다. 목적이 있는 사람처럼 다리에 힘을 주고 또박또박 걸었다. 차가워진 바람은 어두운 바다 저편으로 흘러갔다. 방파제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에 사람들 말소리가 섞여 있었다. 바람과 어둠 속에서 연인들은 팔짱을 끼고 덜어는 포옹한 채 거닐었다. 방파제 끝에서 바다를 보았다. 검은 물결 위에서 달빛이 뿌옇게 흔들렸다. 바다로 떨어지는 별을 헤아리다가 일어서서 다시 걸었다.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울망졸망한 고깃배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내는 소리였다. 유화등이 켜진 배 안에서 늙은 부부가 다정하게 낚싯줄을 정리하고 있었다. 무심코 옆을 돌아보았다. 뜻밖의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정이 나를 보고 있었다. 유람선 선착장 옆을 나란히 걸었다. 하모니 호에서 민소매와 핫팬츠를 입은 러시아 무희들이 나왔다. 인형 같은 러시아 무희들이 우리를 쳐다보다가 선착장 밖으로 사라졌다. 무희들이 사라진 불 꺼진 유람선 옆에 앉았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정의 머리카락이 나부꼈다. 앞머리가 꽤 길다고 생각하는데 정의 눈이 가까이 다가왔다. 고개를 돌렸다. 목덜미에 젖은 입술에 감촉이 닿았다. 누님, 길 하나 건넌 것밖에 없는데 몇 천리 바뀐 것 같소. 바닷물이 팽팽하게 솟구치는 느낌이다. 그날 별들이 다 질 때까지 바닷가에서 서로의 몸을 비볐다. 더 이상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 다 쉽게 원할 수 있는 타입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정의 채취가 아직도 목덜미에 입술에 뺨에 몸 구석구석에 남아있는데 춘자야를 부르며 장난스럽게 키득거린 그가 증오스럽다. 어느 쪽이 나에 대한 진짜 정의 모습인지 확신도 안 선다. 여자 나이 50이면 길바닥에 내던져도 아무도 주워가지 않는다고 한다. 50하고도 절반이 넘었지만 나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신들이 흥분할 때마다 외치는 춘자다. 나는 이제 제왕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후련해졌다. 복도 끝에서 늙은 해파리의 비명이 들린다. 나는 현실로 돌아왔다.
물건이 벽에 부딪는 소리도 난다. 프런트에 앉아 복도 끝에서 울려오는 소리에 집중한다. 바다 안개처럼 불안이 다시 주변을 잠식해 들어온다. 가난한 젊은 뱃사람이 해파리 할머니의 돈을 빌린 후 쉽게 갚을 수 없게 되자 조용히 이야기하자며 여인숙으로 데리고 왔다. 남자가 할머니를 어르고 달래도 할머니는 내 돈 내놓으라며 남자의 멱살을 잡는다. 남자는 말라비틀어진 가엾은 저 늙은 여자를 공받듯이 들었다 놓았다 하는 건 아닐까. 또 비명이 터져 나온다. 나는 머리를 갸웃거린다. 방안 소리가 왜 여기까지 들릴까? 이상한 일이다. 나는 발소리를 죽여 복도 끝 그들이 들어간 방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으악, 이놈이 사람 죽이네. 사람 살려. 마지막 살려는 목소리에 힘이 빠져 골골골 숨 넘어가는 소리다. 문을 두들기려다 멈칫한다. 남자의 거친 욕설이 들렸다. 나는 두 손을 맞잡고 방문 앞에서 서성인다. 난감하다. 꼴딱꼴딱 여자의 숨 넘어가는 소리도 여전히 들린다. 오르가즘으로 치닫는 신음과는 사뭇 다른 것 같다. 설마 죽이거나 죽는 건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돌아서는데 절박하게 바닥치는 소리가 난다. 다시 방문 앞에 선다. 그들이 여인숙에 들어올 때 섹스를 위해서 왔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 돈 문제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할지 몰라 어물쩍 서 있는데 방 안에선 여전히 사선을 넘나드는 소리가 난다. 모른 척해도 괜찮은 걸까? 이대로 모른 척해서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무심코 위를 쳐다보자 환기창이 눈에 들어온다. 활짝 열려 있다. 어쩐지 방 안의 소리가 너무 잘 들린다 했다. 그런데 저 유리창을 누가 열었을까? 청소할 때도 바다로 향한 창문을 열지 복도 쪽 환기창은 위치가 높아 손대지 않는다. 지금 들여다보고 싶어도 위치가 너무 높다. 방문을 두드려야 되나? 비상키로 문을 열어야 하나? 112나 119에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닐까? 무성한 생각으로 머릿속만 복잡해진 채 계단을 내려온다. 다리가 후들거린다. 1층 유리문을 통해 철물점 안을 들여다본다. 안에 있던 정이 얼른 문을 열고 나와 예상 밖으로 반색한다. 어서 오이소, 누님. 무슨 일 있습니까? 아까 동생 평상에서 장기 둘 때 우리 집에 들어오는 손님들 봤지? 이상하지 않았어? 119를 누르려다가 이리로 왔거든. 119를요? 왜요? 내 말을 듣고 정이 에이 하면서 웃어 넘긴다.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한번 가볼래? 진지한 내 표정을 본 정은 하던 일을 멈추고 여인숙 계단을 오른다. 정작 그 방 앞에 멈춰서자 그도 얼굴이 어둡다. 일 나겠는데 얘 라는 말이 흘러나올 것 같다. 나는 그의 팔을 건드리며 손가락으로 환기창을 가리킨다. 의자보다 좀 더 높은 받침이 필요하다. 주위를 둘러보자 복도 구석에 놓인 파란 플라스틱 물통이 눈에 띈다. 한때 대형 물통으로 인기가 좋았던 내셔널 플라스틱 통이다. 지금은 용도 폐기되어 복도 구석에 쓰레기통이 되었다. 통을 뒤집어 엎자 조금 들어있던 쓰레기들이 지저분하게 흩어진다. 나는 통이 넘어질까봐 꽉 붙들고 정이 그 위로 올라간다. 환기창을 들여다보는 정을 올려다본다. 순간 안을 들여다보던 정이 휘청휘청 몸을 가누지 못하고 떨어지듯 바닥으로 내려선다.
정은 내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프런트 쪽으로 등을 구부려 걷는다. 혹시나 하는 걱정으로 정의 뒤를 따라간다. 정은 구석진 벽을 향해 등을 구부린 채 두 손으로 입을 막는다. 괜찮은 거야?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낮은 소리로 묻는다. 고개를 숙인 그의 얼굴은 우는지 웃는지 묘하게 일그러져 있다. 죽이는 거 아니었어? 정이 내 손을 잡아 구석으로 끌어당긴 후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한다. 진짜로 잘 죽이고 있는데 얘. 웃자면 저러다가 정말 사고 터질지 모르겠심더. 터지는 웃음을 참으면서 정은 누님도 한번 올라가 보실라요. 손가락으로 환기창을 가리키며 눈빛으로 그렇게 말했다. 은행나무 옆 평상에 요요가 꼬리로 다리를 감은 채 정물처럼 앉았다. 나도 그 옆에 앉는다. 길 건너 선착장이 어둠에 잠긴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어둠을 향해 걸어 나온다. 그들의 머리 위로 길게 백고동이 울린다. 여인숙에 들었던 두 사람이 계단을 내려온다. 덩치 큰 남자는 작고 늙은 여자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남자의 품에 안겨 걸음을 옮기던 여자가 나를 돌아본다. 스트레스를 마음껏 푼 후련한 표정이다. 마지막 남은 노을 한 자락이 그 여자의 머리 위에 걸린다. 빨간 구두 소리가 당당하다. 해파리 여자는 그 순간 사실상 제왕이었다. 그들은 바다로 난 길을 따라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그들이 사라지고 노을도 사라진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른다. 고양이의 반들반들한 까만 털을 어루만진다. 별이 빛나기 시작한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의 방향이 달라질 때마다 계절이 바뀌었다. 날씨가 추워지면 바닷가 여인숙엔 손님이 끊어지고 부두 노동자들도 줄어든다. 춥고 서글픈 겨울의 시작이다. 은행잎 굴러다니는 소리에 발목이 더 서늘하다. 그러고 보니 아직도 여름용 슬리퍼를 신었다. 실내에 있는 슬리퍼들도 여름용이다. 여인숙의 정이 말한 찰고무 슬리퍼를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슬리퍼만큼은 항상 비싼 브랜디를 사다 놓는다.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다. 이제 겨울용 슬리퍼로 교체해야겠다. 가로등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한다. 여인숙 간판에 들어오는 불빛이 안으로 사가 있다. 춘자가 제왕이 되기 위해 더 밝은 네온 사인을 달아야겠다. 내일은